구제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합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인들은 여기서 실수가 많으시거든요. 이런 사례들 관련해서는 종종 이제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팩트로 전략을 세워보는 북캐스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이 책이죠.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다 뽀개버리시는 안순남 세무사님과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정말 명성이 자자하신 우리 김예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세무사로서 조금 약점이 있는데요. 부가소득 법인세 분야는 잘 모르고요. 양도 상속 증여 분야만 조금 연구를 한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좀 있어 보이십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목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요, 우리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알기 전부터 매해 사서 봤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싹 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이 책을 쓰신 건가요? 벌써 한 5번 정도? 다섯 번 나왔죠. 네. 네. 5번째. 네, 네, 네. 여전히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네. 잘 나가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을 같이 쓰셨으니까 다른 많은 분야 중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우리 NLC 튜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쪽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빨리 돼야 된다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을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이 두 개 정확한 차이점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뭐 절차나 요건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구분 잘 못하시는데 이게 그 정비 기반 시설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노후가 많이 되고 낙후가 된 곳 그런 곳을 이제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은 낡았는데 정비 기반 시설, 뭐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것들은 좀 잘 갖춰져 있는 경우 재건축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안전진단 절차가 재건축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 굉장히 허들로 작용하던 이제 절차 중에 하나였는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거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절차가 간소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 이제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합원 자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땅과 건물이 분리가 되잖아요. 등기 자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갖고 있거나 그 건물을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제 조합원 자격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건축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이 토지만 따로 떼서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계셔야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조합 설립 동의 절차가 있어요. 아주 초기 단계인데 근데 이때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합원으로 일단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재건축에 참여를 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셔야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냥 단순히 아파트면 재건축, 비아파트면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노후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특히 재건축에 좀 참여를 하려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또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재정비 쪽 하면 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도정법에서 재개발과 재개건축 사업은 여러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권리 변환일 그다음에 준공 떨어지고 이전고시나고 부동산과 권리로 취급하는 것들 세법에서 다루는 이것들 똑같이 취급하는데 다만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방식 중에도 거기도 관리처분 방식이 있는데 네. 우리 세법적 지위는 전혀 다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 처분 방식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지정 절차가 입주권이 세법에서는 없어요. 네.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택수에서 빠지도록 돼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부터 준공일 사이에 네.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수에서 포함되는데 네.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것도 지금 사실은 이제 세법이 완전히 정비는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거는 수용 방식을 택하면서 네. 또 환지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세법 적용이 아직까지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 놓고 본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동일한데 우리가 주택을 처음 샀을 때 그리고 그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양도할 때도 변함없이 네. 취득 보유 양도가 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큰 이슈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나대지를 갖고 있다가 네. 주택을 신축해서 매각을 했다. 네. 그런데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럼 단기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아, 1년 미만짜리 70%. 땅을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예, 2년 이하짜리는 60% 적용하는데 네. 건물이 단기면 부수토지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단기 세율을 적용해 버려요. 아, 전체적으로 구분하지 그렇습니다. 않고요. 근데 30년 된 땅에다가 네. 주택을 지어서 네. 양도가 이루어져 버리면 네. 예, 그 주택이 단기라고 해서 부수토지까지 단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큰일 날 일이 벌어집니다. 아, 또 마찬가지로 취득할 때는 지금 주택을 갖고 있다가 네. 양도 시점에서 계약을 할 때는 주택으로 계약을 했는데 네. 중도금 지급하고 이거를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음, 이제 잔금대 주택이면은 취득세 중과세가 되죠. 네. 대출이 또 안 나오잖아요. 네. 금융계획 계속 알겠지만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멸실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용도 변경을 해서 팔 때는 잔금일 현재 주택이 아니라도 네. 그거는 주택으로 취급을 해줘요. 네. 근데 멸실된 거는 주택으로 또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취득과 양도 시점에서만 달라져도 세법상 적용이 복잡해지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취득 시점에서는 종전 주택일 수도 있고 네. 재개발은 나대질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 공사를 했을 때는 그 기간은 입주권으로 취급하거든요. 네. 준공이 떨어지면 아파트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취득과 보유와 양도가 부동산이 다 달라져 버리죠. 아,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세법적으로 복잡하고 네. 비과세 규정도 마찬가지고 세금 산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분야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네. 양도세 계산하는 중에서 네.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저희도 나대지에 개발하고 그냥 뭐 증여하거나 매각하라는 상담들도 가끔 하긴 하는데 네, 세법적인 걸 반드시 점검하고 이 그렇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전문가를 하고.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오늘 이렇게 짧게 한 4편 정도 찍을 거긴 한데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처음에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을 좀 쉽게 좀 더 쉽게 느껴지도록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제 두 분 얘기해 주시면서 뭐 분양이나 입주나 이런 단어를 좀 써주셨어요. 일단 법적으로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입주권과 분양권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법령 사전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제 도시정비법에 보시면 네. 조합원 분양 자격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주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걸 자주 물어보시는데 네.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고 분양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아니냐 이렇게 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입주권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어떤 뭐 토지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양권은 보통 일반 분양에서 이제 청약 같은 것들 당첨되시면 이제 분양권으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지 법적으로 뭐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세법적으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세법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토정법 규정이 없는데 네. 그게 이제 없다가 네. 법에 정의를 넣어가지고 용어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2018년도에 법이 도입됐는데요. 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없었어요. 네. 근데 세법에서 도입해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네. 거기 안에다가 도정법에 의해서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말씀드린 저기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는 권리 네. 이거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나오는 네. 관리처분에 나온 거는 조합원 네. 입주권은 빠졌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의 지위를 보면은
땅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형태인데 그렇죠. 우리 세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를 권리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세법에서 지위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지를 봐서 계속 부동산으로 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처음에 분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거는 권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상황을 조합원 네. 입주권이라고 그러고 네. 분양권은 분양 건설 회사에서 전체를 땅과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네. 완성된 상태에서 내 권리가 넘어오는 거거든요. 분양권은. 네. 그런데 이게 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중요하냐면은 네. 원래 분양권은 실체가 없잖아요. 네.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 있어서. 네. 근데 이게 투기 수단으로 활용이 되니까 이걸 분양가 막으려고 전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아. 양도소득세에서도 포함시키고 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포함시키고 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요. 네. 이거는 2021년부터 포함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저 취득세 편에서도 이걸 주택수에 넣었는데 네. 그걸 넣은 거는 또 2020년부터 들어가요. 거기는 취득세에서는 네. 주택수에서 들어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도 주택수에 넣는데 네. 그 분양권이라 하면은 통상적으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네. 분양 공고를 통해서 분양이 되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청약받은 거. 그렇습니다. 당첨된 거. 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15대 지어가지고 네. 분양해주는 분양권은 분양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에요. 네. 대신 분양권은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은 요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네. 주택으로 갖고 있다가 네. 관리처분 계획이 떨어지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주택의 연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네.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줘요. 그게 전혀 다르죠. 네. 이게 분양권은 비과세 받을 수는 없다. 네. 대신 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수 포함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다 된다. 다 들어간다. 근데 분양권 정의에서 제외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분양권이라고 안 한다. 네. 그건 주택수 빠진다. 네. 네. 그래서 세법적 지위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니라고 용어 정의를 우리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럼 법령이 아니라 이제 세법상으로 세법상에서 입주권과 구분원이라고 분양권. 여기를 정의를 해놔서 네. 아까 말씀드린 분양권은 분양권 요건에 들어가는 6가지 유형에 들어와야 돼요. 지주택이라고 해서 네, 지역주택조합. 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네. 그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네. 2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만 분양권으로 들어가요. 그건 네, 또. 네. 그 이전 거는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법에 다 그렇게 정하는 다 이게 시기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네. 이제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약간 차이점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는 둘 다 동일한데 네.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분양권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도 입주권은 좀 있다 이 네. 말씀이고 또 분양권은 그 일반 공고 신문에 이렇게 여러분 공고 나와서 청약해서 생긴 이 분양권만 분양권이고 그냥 한 명이 이게 주택 지어가지고 다세대 하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 20세대 미만은 네. 임의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포함이 안 보시면 된다.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령적인 것보다는 세금적인 차이가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매매할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뭐 똑같으니까 크게 뭐 유의할 점이 없나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네, 조합원 입주권은 내가 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 조합원 분양 자격이 네. 되는지 여부를 도정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게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이거 내가 네, 사더라도 예.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딱지라고 하죠. 그래서 네.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시세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프리미엄을 거의 10억 가까이 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 이런 데는 프리미엄이 뭐 10억, 20억 이렇게 붙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가치는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이유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줄 알고 거래를 20억에 하셨다. 근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이었다 알고 보니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20억을 다 날리게 되는 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하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좀 네. 판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청약에 당첨된 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시행사 가셔가지고 분양 계약서나 네.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분양 당첨자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거래를 하셔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가계약금이나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단계에서는 네.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꽤 된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걸린 상태에서 사는 거니까 눈으로 보이지가 않고 등기도 없는 상태라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입주권을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알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쉽게 이제 알 수 없다. 토지나 네. 주택 이렇게 갖고 계시면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구역 내에 뭐 한 5채 갖고 있다. 그중에 한 채만 양도를 했다. 조합 네. 설립 인가 이후에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입주권이 단독으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거래를 하실 때도 네. 모두 다 알고 거래하시기가 어렵고 모든 위험을 다 피하고 거래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최소한 조합에 입주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겠죠. 아, 진짜 어렵네요. 뭐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 명의로 몇 개 있는지 네. 뭐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가셔서 뭐 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약서 쓰는 거 다 좀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법적으로 아까 입주권 얘기하실 때 그 시기 같은 것들이 조금 헷갈리게 느껴졌는데요. 이게 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그 시기를 이제 언제로 보고 우리가 세금이나 저렇게 뭐 법령이나 이런 거를 딱 구분을 해야 될까요? 2005년 5월 31일 전까지는 네. 예, 재개발과 재건축 각각 달랐어요. 네. 달랐는데 2005년 6월 1일부터는 요 정확히는 5월 31일 이후부터는 네. 모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로 권리 변환을 잡아서 네.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권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 대신 저 부동산과 권리의 가장 큰 차이는 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그 보유기간별 2%씩 또는 특례는 1년에 8%씩 해주거든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동산으로 팔 때는 해줘요. 네. 근데 권리로 바뀌어가지고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1년에 8%짜리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권리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이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인데 네. 권리가액이 시가가 아니에요. 네. 사업계획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비례율을 적용한 금액이 권리가액인데 네. 이게 시가보다 훨씬 낮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작게 잡히고 네. 그 다음에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이 크게 돼 버리는데 양도 차익 큰 것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 그래서 관처일 이후에 매각한 것과 관처일 전에 매각한 것의 양도소득세는 네. 똑같은 금액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세부담이 5배 차이도 날 수도 있어요. 아, 엄청나게 나네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럼 준공도 직전에 파는 것과 네. 준공 이후에 파는 것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준공 직전에는 권리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장기보유 특공제 안 되죠. 안 되죠. 이 준공이 떨어지면은 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모두 장기보유 특공제 해준단 말이죠. 아, 그 안 했던 것까지 다 포함. 공사기간도 다 포함시켜줘요. 아. 그래서 세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 예, 이상하게 해놨어요. 어쨌든 네. 간에 권리라고 해놔서 예. 여기다가 이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빠지면, 예, 풍덩 빠지면은 네. 입주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기간 중에 장특공제가 안 돼버리고 또 중간에 상속이 됐거나 증여가 됐거나 매매가 된 사람들 네. 관처일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요 사람한테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일부터 계산해버려요. 아, 그 가운데 받았어. 예, 예, 예. 어. 공사기간 다 빠져버리죠. 아, 그냥 권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관처일 직후 바로 취득을 해서 네. 준공일 이후에 양도라면은 네. 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네. 권리 변환일이 2005년 5월 달에 권리 변환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그 경우에 예, 2017년 8월 31일 날인가 준공이 떨어졌는데 네. 이 기간 중에 보유기간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버려요. 아. 그래서 비과세도 안 되고 장독공제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과 똑같이 양도차익 20억 남았는데도 네. 세부담이 1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재개발 재건축이 참 어려운 데다가 양도 차익 계산되는 것도 어렵지만 비과세 적용할 때 관처가 나기 전에 네. 관리처분 나기 전에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네. 그때는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비과세 특례 규정이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로. 네. 그러면 주택은 일시적 주택도 비과세가 되고 네. 상속주택을 가졌어도 또 특례로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동거병 합가에도 비과세가 되는데 네. 예, 네. 조합원 입주권은 이런 특혜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살 때 네. 아들도 집 한 채 있고 아버지도 집 한 채 있으면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기 전에 합가를 하면은 네. 그때는 10년 안에 팔 때 비과세가 돼요. 네. 근데 관처가 난 이후에 합가를 하면은 네. 10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효자 기준이 네. 관리처분 전에 팔면 효자, 관리처분 이후에 합가를 하면 효자가 아니에요. 불효자가 되고. 이게 세법 이상한 세법이죠. 네.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것 네, 때문에 일반인들은. 납세자들이 네. 관리처분 나고 안 나고 무슨 차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합가해서 내가 부모님 모셔서 효도하려고 모셨는데 네. 관처 나기 전에 합가하면 음. 10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해주고 네. 관리처분 나고 난 다음에 합가하면 효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해주고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인들은 여기서 실수가 많으시거든요. 특히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처가 떨어져 보면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때는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어. 그러니까 세법이 곳곳에 이렇게 함정이 많고 이해가 안 가는 해석도 많고 네. 불합리한 해석도 많고 네. 형평성이 안 맞는 해석도 많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반인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음. 그냥 한 명 세무사님한테 판단받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문가 세 사람 만나서 네.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셔야 네.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무사님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세무사들도 실수한다니까요. 예, 날짜에 저희들도. 따라도 틀리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세법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네.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일 거라 생각하고 되겠지 했는데 안 돼버린단 말이죠. 네. 그 세법이나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법적으로도 관리처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시기인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예. 관처가 나면 이제 시공사들 이제 주택 멸실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시기를 좀 뭔가 변화되는 시기로 잡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무조건 아까 입주권 같은 것들은 잘 알아보셔야 되고 또 세금에 있어서도 관리처분 계획과 준공일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 사이가 중요합니다. 네. 그거 함정이에요. 예, 요 사이는 대부분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웬만하면 이 안에 안 파는 게 좀 안전할 것 아니 같고. 이제 그런 투기과열지구 같으면은 네. 지금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잖아요. 네. 오히려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요건에 따라서 승계가 되도록 돼 있단 말이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변화를 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매로 승계를 했거나 네, 상속도 똑같아요. 상속이 거기서 일어나면은 승계되면은 보유권 통상이 다 달라져 버려요. 다 다른 거. 네. 요 안에 무슨 이슈가 발생할 때는 세무사님들 여러 명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5배,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분양권, 입주권 이게 비교적 간단한 주제인 줄 알았더니 뭐 지금 짧게 했는데도 되게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으신 것 세법에서는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양도차익 계산과 비과세 판정에서 네. 가장 고난이도의 분야예요. 네. 예, 네. 세무사들 또 머리가 그래서 지근지근 아픕니다. 네. 입주권, 분양권 어쨌든 어렵다. 그리고 개념 정도는 오늘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 그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지 아파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조합원들이 뭐 분양 신청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책에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네, 그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현금 청산 되기 때문에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은 꼭 하셔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면 재개발은 평균적으로 한 13년 입주까지 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한 10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타운들 진행되는 거 보면 한 20년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막 입주하는 데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날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편물이. 그래서 그 보면은 쓸데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다가 네. 조합원 분양 신청 관련된 통지를 놓치셔서 분양 신청 못 하시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같은 네. 데들도 현금 청산 당한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못 하셔서. 그래서 이 절차를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 계약 절차가 또 별도로 있는데 이때도 분양 계약을 꼭 하셔야만 또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만약 두 개를 네, 놓치면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분양 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합들도 있지만 대부분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제 반드시 분양 신청을 또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동의까지 네. 신경 써서 하셔야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간혹 이제 그 분쟁이 되는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을 하셔서 네. 놓치셔서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근데 해외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합에서 뭐 이런 그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를 좀 안 했거나 네. 누락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 구제받으실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은 네. 이제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는 잘 받으셨는데 네. 공유 조합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물건을 공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 조합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분양 신청을 또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속인들 간에도 그 서로 사이가 나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표 조합원 자체를 선임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 분양 신청을 못 하셔서 현금 청산이 되신 사례들도 있어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물권자들이 있어요. 네. 한 구역에 여러 개 갖고 계시다가 그 중에 일부를 양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다섯 채를 다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그러니까 입주권을 하나를 공유하게 되는데 네. 공유자가 누군지 연락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대표 조합원 선임을 못 하셔서 분양 신청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들 관련해서는 종종 이제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이요. 한 네. 명이 여러 채의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그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세대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세대별 네. 재건축 재개발 동일하게 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이제 뭐 명의 변경을 좀 하신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각각 또 분양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그 같은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의 네. 분양권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네. 보니까 그게 전문 용어로는 권리 산정이라고 그렇게 이 표현하죠. 권리 산정 기준이랑 조금 다르다고 다르다니까요?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헷갈리시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제 쪼개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한 채를 여러 채로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숫자를 늘리는 걸로 보시면 갑자기 막 되고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네, 네. 이제 조합 설립 기준으로 해서 다물권자를 좀 이렇게 보는 거는 한 세대에서 여러 채 갖고 있다가 이 양도를 이제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했을 때 뭐 이런 때도 쪼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을 하시는 그럼 게 오래전부터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네. 이거를 이제 소유권 좀 분리를 하신다거나 일부는 또 공유로 만들고 단독으로 만들고 뭐 이런 이건- 형태로 하셔서 네. 소유권을 좀 분리를 하셔야 이제 입주권의 개수를 늘리실 수가 있죠. 요건 또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팔든 증여를 하든. 근데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 조합원은 네. 대표 조합원 지위를 바꿀 수는 없나요? 한번 아. 정해지면? 아니요,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 공유 조합원들이 동의하셔서 그냥 선정을 하시면 되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대표 조합원만 그 조합원 입주권 받는 거 맞아요. 아니냐 많이 많이 물어봐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만 대표를 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합의를 그건 보면 변경할 네, 수 있네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만 하시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죠. 이렇게 총회에 뭐 참석하시거나 뭐 네. 한 사람 권리만 준다는 뜻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만 좀 더 부가적인 질문 드리면 재개발 안에서 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받을 때 그걸 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은 나의 권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시행 권리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 그렇죠. 권리가의 범위 내에서 뭐 한 채를 받거나 이제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두 채를 받거나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조합원 동의도 꼭 하셔야 되고 신청도 꼭 하셔야 되고 그 분양 신청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까지 꼭 하셔야 현금 청산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으면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저희도 최근에 좀 안타까운 상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주택을 또 언제 취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던데 이 대체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좀 이 나눠요? 대체주택을 잘못해가지고 네.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주택 취득 시기가 중요한데, 취득 시기가 네. 이게 지금 1주택을 가진 자가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네.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대체주택 취득을. 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처분 여기 취득 시기 제한까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체 취득을 취득했으면은 네. 1년 이상 여기에 들어서 무조건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 1년 이상이요? 예, 조정 대상 지역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 네. 네, 무조건 전국 모든 대체 주택은 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준공 떨어지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된 것이 준공 떨어지고 네. 3년 안에 이사를 가서 이 재개발 재건축된 집으로 이사 가서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또. 네. 예. 그리고 3년 안에 대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네. 이 대체 주택을 취득할 때 네. 재건축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되는 집 한 채하고 네. 대체 주택하고 두 채만 있어야 돼요. 다른 집이 중간에 껴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뭐 시골집 뭐 이런 거 소형 예. 이런 거 상관없이 물론 세법에서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특례주택 허용되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고. 상속주택이라든지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특례주택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예, A, B, C를 갖고 있는데 A를 갖고 있는데 네. C를 새로 취득을 했어요. 그다음에 B를 팔았어. 네. 그다음에 A, C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대체주택 취득할 때 2주택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를 못 받아버립니다. 아. 그래서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되고 있는 집 한 채와 네. 요것하고 두 채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른 집이 있다면 양도 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어느 걸 사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서 또는 네. 분양권을 사서 완성된 집에서 1년 이상 살고 팔아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일반 집을 샀는데 네. 요게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네.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네. 그럼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대체주택이 안 돼버려 또. 아, 한 번 그 동일한 시기에는 한 번만 사용할 수 네, 있구나. 네. 아니 양도 시점에서는 주택이야지. 아, 양도 시점에서. 예. 입주권으로 변환된 시점에서는 또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요건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건 저런 걸 다 검토를 하셔서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 인가를 이후에 취득해라. 네. 이게 취득 시기 위반이 제일 많아요. 네. 네. 맞아요. 두 번째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체 취득일 현재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집 외에는 다른 집이 없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거주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준공 떨어진 다음에 거주하면 안 돼요. 준공 떨어지면 이 집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살면 안 되죠. 네. 그 준공 전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라. 네. 예, 이 요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기본적인 요건만 알고 있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도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전에 사셔가지고 그걸 놓치셔요. 네, 되는 많이 줄 알고 놓치세요. 계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예. 미서 예. 예, 조합살 리빙가 떨어지자마자 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맞아요. 네. 네. 요즘에 최근에 그 6억 원까지밖에 서울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최근 좀 부동산 업계에서 그 좀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강남 재건축단지 시공사가 좀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고 그 은행에서 해주는 게 있고 조합 자체적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합 자체에서 해주는 이주비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이 대출금으로 주택을 사도 된다. 대체주택 취득해도 된다. 이렇게 정말 안내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기사화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여기 말에 따라서 산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파셔야 되네요.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는 완전히 대체 주택은 팔아야 돼요. 그 기간만 2주택을 허용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올라갈 이게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대체주택 취득하신 분들은 전부 다 가격이 올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채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비과세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네. 네, 그래서 요건을 네. 정확히 따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사업시행 인가일과 그 기간 같은 거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법령적으로 많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던가, 뭐 상가, 뭐 도로, 뭐 이런 거 입주권 나오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이 특수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금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좀 많이 찾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입주권을 준다. 좀
형평에 반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오래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례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조합에서 무허가 건축물 뭐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 주겠다, 분양 자격 주겠다 이런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돼요. 정관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조합마다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까지 주는 데도 있고 또 조합원 자격은 안 주고 분양 자격만 주는 데도 있고 또 국공유지 불화를 받아야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국공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불화를 받아야만 또 분양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네. 방배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 재건축이거든요. 네. 이런 데는 사실 그 현황으로 보면은 재개발이랑 구분이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곳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되냐. 네.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무허가라는 거는 사실 등기가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네.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음.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장상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 네. 건물 확인원이 있다라고 네.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재산세 내고 이런 걸로 안 되나요?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하려고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네, 무허가의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무허가 해당이 건물 되고. 확인원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가서 직접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주거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막 상가로 쓰시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또 멸실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A라는 곳에 무허가 건물을 확인한 보고 사셨는데 건물이 없고 B라는 곳에 있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고 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항공사진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세금 낸 거나 공과금 낸 거나 이런 걸로 밝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이제 뭐 소송까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한 물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 다세대랑 다가구를 구분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다세대는 빌라처럼 세대별로 다 등기가 돼 있는 거고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일종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이제 가구별로 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단독주택처럼 취급을 해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전체 건물에. 근데 그렇게 되면 가구별로 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다가구도 가구별로 또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건축물 대장까지 다 떼어보셔야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가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재개발과 재건축 상가의 가치가 좀 달라요. 재개발은 뭐 거의 상가의 권리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없으면은 뭐 아파트 입주권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실 상가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재개발이요. 네,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네.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상가는 그 재건축, 재개발 후에 그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고 맞아. 또 이제 상가 조합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다수인 아파트 조합원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좀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가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반대를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굉장히 높아야만 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빌딩 갖고 있는 거 아니면. 근데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재건축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도 이제 상가조합원 한 200명 되잖아요. 경쟁 많았을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받으려면 동별 과반수 동의를 또 받아야만 가능해요. 요즘에 네. 요건이 좀 완화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달리 말하면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이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좀 좋은 곳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강남 재건축이나 목동이나 여의도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상가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자유롭게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속도를 좀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입지가 좀 훌륭하고 재건축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이제 재건축 상가는 충분히 이제 또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유형에 따라 굉장히 막 다양해서 다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모든 게 정관에 써 있나요, 혹시? 아, 그렇지 않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부칙마다 또 다르고 하기 아. 때문에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빠짐없이 이게 네. 입주권이 나오는 사례인지 아닌지 네. 확인하시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원조합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원주 이제 주택이 돼서 원조합원이 승계할 때랑 네. 그리고 그냥 그 승계조합원이 승계할 때랑 세금적인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또 하늘과 땅 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 차이 나요. 원조합원은 당초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주택을 취득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양도를 했으면은 이 종전 주택을 보유로 계속 한 걸로 간주가 돼서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 네. 모두 통산해서 계산해 주는데 승계조합원은 준공일로부터 보유기한 계산이 가버리니까 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 적용할 때 장특공제 적용할 때 다 불리해요. 예. 아까 그 가운데 확 떠버리니까. 떠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신 분, 네. 양도하신 분도 관처일 이전에 양도를 해서 부동산으로 양도를 하고 부동산으로 취득을 해야 유리하고요. 네. 예. 대신 승계조합원들은 불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 대신 1세대 1주택자가 네. 집을 한 채 더 살 때는 네. 주택을 살 때는 반드시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입주권을 사면 네.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 수도 있고 네. 못 팔면 네. 재개발 재건축된 집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가서 네. 3년 안에 내가 1년 살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도 비과세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합은 입주권을 사면은 내 양도 처분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관처 나서 네. 3구역 같은 경우에 2023년 6월에 났을 것 같아요. 한남 3구역이. 네. 그러면 5월 달에 사신 분은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7월 달에 사신 분은 네. 2023년 7월 달부터 그다음에 지금 준공 떨어지고 3년 후에 파니까 네. 지금 준공 떨어지려면 2030 몇 년 됐잖아요. 네. 거의 10년 정도가 유예가 주어버리는 꼴이 되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은 네. 주택을 사지 말고 입주권을 사는 게 유리하고 네. 이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네. 내가 이걸 사서 팔거나 이럴 분들은 부동산으로 양도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으로 양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조합원의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만약에 관처가 난 이후에 취득을 했으면 네. 그런 보유간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네. 더군다나 지금 준공 떨어지고 2년 안에 팔아버리면 네. 비과세도 안 되고 단기세율 70% 60%짜리가 적용되니까 네. 큰일 납니다. 이것도 진짜 사실 네. 언제인지 기간을 막 따져보고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승계조합원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원조합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뭐 다가구 다 근데 마찬가지인가요? 무허가는 조금 달라요. 아, 달라요. 예, 무허가는 좀 다르고 무허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불화받은 분들은 네. 예, 건물 보유기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그거는 이제 세법상 좀 혜택을 주는 거죠. 네. 사유지에서 무허가를 있는 사람들은 네. 부수토지를 네. 새로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준공 시점에서 취득한 걸로 봐요. 그게 전혀 건물과 토지가 또 따르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조합원 중에서도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기존 조합원 중에서도 제가 분담금을 납부를 했어요. 네. 그럼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거는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거나 부수 토지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건물 면적이 늘어난 것은 이거는 종전 건물의 연속으로 봐줘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 취득을 안 봐. 근데 부수 토지가 늘어난 거는 네. 부수 토지 늘어난 만큼을 새로 취득으로 봐요. 토지 부분만. 토지 부분만. 그래서 준공일에 취득한 걸로 봐서 네.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서 네. 그만큼 2년이 안 되면 비과세가 안 되고 네. 세율이 단기세율이 적용돼 버리죠. 그래서 분담금을 내신 분 중에 네. 부수토지가 증가한 분들은 네. 준공일로부터 무조건 2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되게 어렵고 중요한 얘기네요. 어렵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상가조합원, 네.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조합원들 중에 네.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받으신 분들은 예, 보유기한 계산이나 거주기한 계산을 준공일로부터 계산된다. 네. 옛날 거 보유기한 계산 다 날아가 버려요. 예. 승계 받는 순간 네, 다 날아가 버린다. 아니 원래 나대지 갖고 있거나 상가를 네, 갖고 네. 있거나 공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음. 주택으로 변환시켰잖아요. 네. 그럼 관리처분부터 내가 주택을 가진 걸로 본단 말이에요. 아, 관처부터. 관찰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럼 승계조합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지. 네. 그럼 보유기한 계산을 옛날이 부동산이 아니라 음. 네
준공일로부터 예, 따져서 2년을 넘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고 네. 2년이 안 돼 버리면 단기 세율 적용이 돼 버린다는 어, 거지. 어. 예. 그래서 이게 음.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상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입주권 받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네. 세금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불리한 점이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무조건 계셔야 2년은 되네요. 넘겨야 된다. 어. 아. 2년은 남겨야 된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분담금 얘기하셨는데 분담금을 이제 납부를 요즘엔 거의 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는 낸 사례가 없는데 이제 네. 앞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네. 납부하는 순간 부수 토지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새로 취득하는 것이 네. 건물일 때는 상관없는데 네. 부수토지가 늘어났으면 그거는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네. 예, 보유기간 계산을 준공일부터 계산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이 된다는 부분을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걸 놓쳐버립니다. 네, 세법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하게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적용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잘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재정비 쪽은 세금 쪽에서는 중간에 사거나 팔 때 그리고 뭐 원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팔 때는 반드시 몇 분의 세무사님께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명한테 받아요. 세 명한테 받으시라고 합니다. 네,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입주권 나오는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청금창선 당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도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래하실 때는 사기 전에 저희 상담은 보통 사고 나서 막 상담을 받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사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합원 권리, 뭐 입주권, 뭐 지위양도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그 재건축할 때는 사실 이런 거 매입할 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더 체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 투기걸 지구에서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투기걸 지구에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기걸 지구에서 거래하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라는 건 투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네. 제한이 있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지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투기 과열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 부분에 신경 쓰셨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밖에 없으니까 네. 그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근데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첫 네. 번째로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다른데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이제 그 이전고시 날 때까지 전매가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되면 무조건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 상당히 길일 수 있는데, 음. 물론 이제 예외 사유들이 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1가구 뭐 1주택인데, 5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네. 아무 때나 또 전매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매 제한에 걸려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매매만 또 생각하기 쉬우신데, 증여 같은 것들, 이제 네. 모든 양도양수가 다 걸린다라고 아, 보시면 증여도 되고, 안 돼요? 네, 증여도 안 돼요. 그래서 음. 예외적으로 봤을 때 상속 이용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당첨 제한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재당첨 제한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투기과열지구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분양 신청 시점이나 사업 단계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상담 오시는 분들도 이거 양도양수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 절세하시려고 이제 증여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다가 보니까 네. 이제 자녀 세대가 투기과열지구에 우연히 사업 단계가 비슷한 재건축 단지를 두 개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둘 다 투기과열지구에 갖고 있으면은 그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가 A라는 지역에서 났어요. 네. 그럼 그로부터 이제 5년 안에 B라는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게 되면 네. 분양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뒤에 이제 B라는 구역에 갖고 계신 건 현금 청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또 분양을 하는 경우 일반 네. 분양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청약 당첨일로부터 또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분양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사업 단계에 뭐 투기과열지구에 여러 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좀 점검을 하셔서 소유권을 좀 다르게 이제 설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재건축 재개발 다 똑같은 건가요?
건가요? 네,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녀가 뭐 용산에 재개발 빌라 갖고 있으면 네. 이제 부모님께서 뭐 강남이나 이런데 그 아파트 재건축되는 아파트 증여해주면 이렇게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그럴 수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재건축 그 재개발 섞여도. 재건축 조합에서는 뭐 음. 일부만 공유로 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 공유자가 이제 걸리더라도 전체가 음. 다 현금 청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또 현금 청산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요건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 좀 놓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완성된 후에 양도하면은 네. 여기 뭐 보유기간 거주기간 다 통상이 다 되잖아요. 상관이 네. 없어요. 중복 내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종전주택을 갖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준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원래 취득일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은 조합은 입주권 비과세 특례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이 달라버려요. 이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만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외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철거일까지 연장해서 해주긴 해줘요. 네. 이제 2년 이상 따질 때는 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은 특례 규정들이 다 적용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네. 다만 3년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 때까지만 다른 주택이 있는 것을 허용하고 네. 나머지는 다른 주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네. 상속주택을 받아놨든지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건지 네. 동거만 합가를 하든지 다 특례가 적용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그걸 제일 많이 놓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종전 부동산을 주택을 갖고 있다가 완성된 경우에도 분담금을 납부하신 분들 네. 중에 건물이 증가한 건 상관없지만 토지가 증가한 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네. 2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되는 것. 네.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인데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쭉 갖고 있다가 뭐 준공될 때 파는 거 외에는 사실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뭐 대체주택 이런 거 할 때 상속받은 거 뭐 또 지방에 뭐 주택 있고 이런 것 이건 가능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상속이나 이런 것들 받은 것들은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네. 상속주택은 특례가 다 요건이 있어요. 네. 상속받았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 선순위 상속주택이어야 되고 동일세대가 아니어야 되고 기존 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요건이 또 몇 가지 또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진짜 세금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들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하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래도 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지금 훨씬 여기서 나을 것 알려주는 같습니다. 것은 예. 자칫 잘못하면은 네.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상담할 때 내가 이해하는 정도, 개념을 아는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네. 내가 지금 알았다고 생각하고 내 거를 내가 판단해서 행위를 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나십니다. 네, 정말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 전문가에게.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요즘에 재초환,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이게 부담이 많이 이제 돼서 거래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례가 좀 있나요? 이제 부과를 하는 데들이 많아져서 그 한 80곳 정도 이제 부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거예요, 금액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평균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고 전국 평균이 서울 평균 한 1억 6천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사업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조합원들이 같은 평수로 가더라도 비용을 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거기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또 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1억, 2억 이렇게 추가가 된다. 네. 그리고 서울에 뭐 용산 같은 데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이제 많이 네. 나오는 건 맞는데 네. 한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5억에서 7억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 세대당.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늘어난 사업비 때문에 분담금 많이 내셔야 되고 또 별도로 이런 추가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까지 이제 네.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래서 이제 그 완화가 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부담금 계산해 보면.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음. 따라서도 사실 재건축의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공사비가 뭐 여의도나 뭐 그 강남 같은데 1,100만 원대 지금 맞아요. 제한이 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성 개선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폐지에 대해서도 사실 뭐 상당히 좀 논의를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네. 초과부담금 물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세법에서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액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공제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아. 우리가 개발부담 같은 것은 다 빼주는데 네. 이거는 공제를 안 해주는 거는 이중과세 될 가능성이 네, 높고 논의도 없나요? 지금 이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아. 정부에서는 뭐 대책이 안 세우네요. 예,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 최소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에서 차익만큼 부담을 했으니까 필요경비로. 빼주고 세금이라도 예. 덜 내게 해줘야 맞겠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분담금도 많이 내가지고 뭐 서울 외곽이나 지방은 재건축 자체가 안 되고 또 재건축이 잘 되는 지역들은 초과이익 환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 부담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이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를 언제 아는 거예요? 이게 계산 식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준공 시점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준공 보시면 시점에? 돼요. 네, 준공 시점에. 근데 이게 진짜 수억 원인데 준공 시점에 알게 됐을 때 낼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기간 차익을 계산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예측해서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이것 때문에 뭐 바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 내는 곳이 80곳이나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하든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세법적으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몇 차례 녹화하면서 현금 청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현금 청산이 되면 세금적으로 주택이 아닌 게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아니에요. 그냥 예. 지금 양도하는 물건 그대로 양도세 내는 거 똑같이 취급합니다. 아, 오히려 대신 심플하네요. 예, 예. 똑같이 취급하는데 재개발은 이것을 만약에 현금청산 대상으로 가면 네. 공익사업에 수용된 걸로 똑같이 봐서서 대신 감면 혜택을 주기는 줘요. 네, 그래서 그는 이제 감면세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네. 예, 세무사님한테 꼭 그 얘기를 짚어주셔야 돼요. 일반 세무사님들이 놓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 이제 추진 요건도 있고 막 복잡한 요건이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요건이 되면 예, 되고 재건축도 기반 시설이 증가했으면 감면 요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요건을 한번 검토 받아 보시고 하면 되고 다만 양도소득세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네. 예. 내가 산 금액에서 현금 청산 이제 되는 그런 금액에 따라서 예. 계산하면 대신 된다. 이제 일시적 1세대 주택에서 예. 양도 기한이 있잖아요. 네. 이걸 양도 기한이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돈을 늦게 줘갖고 천천히 받은 경우 있죠. 네. 그때서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경과될 수 있죠. 네. 그런 거는 봐줘요. 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늦은 것이 아니라 네. 사업 시행자가 돈을 늦게 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늦게 양도가 이루어진 거는 3년 경과되더라도 봐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 예, 그것만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 세금 계산에 따른다 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 세무 관련된 질문으로 그 재건축 재개발 권리 세금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 뭐 중간중간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꼭 하나 뽑을 만한 그런 전략이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준공일 사이에 네. 취득이나 양도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함정이니까 반드시 예,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차익 계산해서 사전 검토를 꼭 받으시고 취득할 때부터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네. 이때 사는 것이 좋은지 이때 사는 것이 좋은지. 네. 그래서 그거를 양도할 때뿐만 아니라 취득할 때도 네. 상담을 전문가 상담 받으셔서 취득 시기 조절을 해주시고 양도 시기도 반드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네. 이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 관처와 준공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요즘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1+1 분양 받을 때 이제 법적으로 어떤 뭐 요건 같은 거나 충족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1+1 분양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입주권 하나만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권리가액이 크다. 내가 큰 물건을 갖고 있을수록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하시죠. 사업에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동의 받으려면 예외적으로 이제 두 채를 줄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1+1 분양은 사실 조합의 재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대부분의 조합들이 뭐 1+1 분양을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사업 수익성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채만 그냥 분양해주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 1+1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실제로 부가현 2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1+1 분양해주기로 했다가 네. 추가 주택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다시 해서 지금 분쟁 중이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1+1 분양을 받으시려면은 네. 이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그 네.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있거든요. 네. 이걸 권리가액으로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종전 자산 평가액의 범위 내이거나 아니면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구형, 8사형을 기본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전용 5구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뭐 3억이다. 네. 근데 8사형이 5억이다. 그럼 네. 내가 갖고 있는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8억이 넘어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5구 더하기 8사 하면 한 143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상이 돼야 이제 또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권리가액으로 잘못 생각하셔서 분양 신청할 때 두 채 분양 신청했는데 한 채만 분양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소규모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최대 3채까지 받으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뭐 과밀 억제권력 바뀌고 뭐 이러면은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예외 요건이니까 그 보시더라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만 이제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대장의 실제 면적이 다 기재가 안 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 집에 그 대장이 있는데 대장보다 실제 평수가 넓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뭐 이런 거 미리미리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반영이 되게끔 대장 정정을 하셔야 이게 자산 평가 같은 것들 할 때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관처 이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전자산 평가할 때 평가할 때. 이제 최초로 감정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전까지는 좀 정정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요건을 맞추셔야 1+1 분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뭐 살 때도 1+1 하면 돼 기분 좋아서 사게 되는데 주택을 1+1으로 주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자산이 늘어나는 건 되게 좋지만 반면 또 그만큼 세금이 또 늘어나서 늘 네. 고민이신데 1+1은 좀 세제가 복잡할 것 같아요. 세금 측면에서는 네.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셔야 아, 돼요. 불리해요. 네, 무조건. 딱 유리한 경우는 음. 하나를 큰 거 받아가지고 뭐 100억짜리가 되면은 네. 이제 사전 증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네. 근데 1+1은 큰 거를 부모님 갖고 있고 작은 거를 자녀들한테 준다든지 네. 또는 큰 거를 오히려 자녀들이 갖고 작은 거를 부모님이 갖는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 플랜을 짤 때는 유리하죠. 네. 두 개라서. 네. 근데 보통은 세법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데 그 중에 하나가 1+1 중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5구형 네. 요거는 전매 금지가 걸려 있거든요. 5구제곱미터짜리. 네, 3년 전매 금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요게 3년 전매 금지 걸려 있으니까 큰 걸 팔아서 지금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네. 3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안 돼 버리거든요. 네. 양도 제한이 묶여 버려요. 아, 예. 못 그래서 파네요. 그것 자체도 문제고인데 음. 최소한도로 3년 전매 금지를 풀어 주든지 네. 먼저 양도하는 이 집은 비과세를 해 주든지 특례를 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혜택을 준다고 줘놓고는 세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기간도 똑같이 해놓. 맞습니다. 해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아까 우리가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갖고 있으면 네. 대체주택 비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1+1으로 바뀌어버리면 대체주택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혜택 못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1+1을 받음으로써 대체주택 비과세도 안 돼버리고 또 내가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가 네. 조합원 입주권을 샀는데 네. 여기 1+1이 돼버렸어. 네. 그러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도 또 안 돼요. 예. 네. 그 세제 혜택이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걸 선택할 때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하시고 네. 기왕에 1+1을 받으셨다면 네. 이제 사전 증여 플랜을 짜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외 규정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네. 준공 전에 그때 권리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해서 증여를 해가지고
두 가지가 유리합니다. 첫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증여를 했더라도. 네. 요거는 지금 토지에 대한 증여세만 물면 돼요. 이걸 토지로 보니까. 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된다. 네. 두 번째는 요거를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주변에 완성된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낮게 평가가 되니까, 저평가가 되니까 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이제 대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전 고시 난 다음에 보존 등기 나고 네. 예,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은 네. 이것도 양도소득 과세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봐주는데 네. 양도세는 과세를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공유물 분할 시점을 언제가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 전문가들이나 법무사님들은 이전고시 나고 3년 안에는 전매금지 걸려 있기 때문에 3년 있다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고, 네.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의 제 견해는 이전고시 나고 보존 듣기 나면 공유물 분할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방송에서 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네. 요거는 개별적인 상담을 좀 받으셔서 시기를 땡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년간 갖고 있으면은 네.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2주택으로 취급되잖아요. 다른 집에 하나 있으면 3주택자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중과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2주택으로 취급돼 있는데 네. 공유를 분할해서 분리시켜서 내버리면은 하나하나를 갖게 되니까 예, 각각 1주택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에서는 이거 취득할 때 네. 조합은 입주권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네. 요거를 등기할 때는 이게 취득세 중과세는 매매에서나 증여에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지 네. 요거는 등기가 이제 보존 등기가 나잖아요. 네. 보존 등기가 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종부세에서는 1+1이 2주택자로 취급되니까 종부세에서는 예, 똑같이. 그래서 다른 주택 예. 하나 또 있으면 삼주택. 3주택자가 돼버린다는 것. 네. 그래서 조심해서서 네. 예, 공유물 분할을 빨리 해야 될 상황 같으면 빨리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 전문가들을 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땡겨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한번 그거를 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래서 지금 무조건 세금은 불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증여를 할 게 아니면 사실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네. 전매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큰 것을 먼저 팔고 싶은데 네. 3년 안에 이걸 못 팔게 묶어놨으니까 네. 3년 안에 팔으면 이건 비과세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둘 다 3년 동안 묶이게 돼버리는 묶이게 거네요. 돼버리죠. 그럼 그러면 세금을 아까 나중에 사전증여를 해서 네. 공유물 분할을 미리 했다면 그거는 자녀들 것이니까 큰 거는 부모님 세대에서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네. 그럼 사전 증여를 하려면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게 투기과열지구에 네. 걸렸었고 네. 조합은 지승계 요건이 돼서 권리 승계가 될 때 그것도 네. 가능하지 네. 묶여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아,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세법하고 네. 도덕법을 다 같이 전문가를 상담 받으셔가지고 네. 예,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1 받으면 무조건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엔 세금 부담도 높고 특히 종부세 이런 거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무조건보다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1 받았다가 조합에서 예, 관리처분 변경을 해가지고 네. 예, 다시 하나로 또 막 해준 조합도 아, 많았어요. 해줄 수도 있어요. 예, 바꿨어요. 그래갖고 큰 병행으로 가고 네. 예, 하나를 없애고 네. 예, 그렇게 또 관리처분을 변경을 하는데도 네. 있었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1+1까지 우리가 지금 한 4주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은 다 한 번씩 찝어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다 뽑았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거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헷갈리기도 하고 여기에 차마 다 담기지 못한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이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많은 얘기 해주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뭐 이거 하나 몇 개만은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을 각각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 분양 자격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네. 또 그거에 따라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합에 물어보셔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찾으신다거나 뭐 하셔가지고 반드시 사전에 좀 분양 자격을 확인을 좀 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뭐 아파트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거래는 굉장히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면은 네. 좀 사전에 좀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사후적으로 일이 커졌을 때 네. 조치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네.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거의 이제 공인중개사분께 의존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네. 개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오늘 이렇게 방송들을 듣고 복잡한 물건인 것 같다 하면은 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분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떨어지고 네. 계약서를 쓸 때도 네. 똑같이 토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요. 네. 이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아. 그럼 맞다. 주택을 샀는데 세법적 주인은 조합원 입주권이다. 네. 그걸 모르시고 자기는 주택을 샀기 때문에 주택으로 나는 취급해달라고 막 때려 쓰시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산 것이 부동산인지 조합원 입주권인지 네. 판 것이 네. 주택을 팔았는지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는지 네.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데 그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다. 그 기준에 따라서 네 그건 조합에서 다 알려주니까 네. 그 날짜 전인지 후인지를 꼭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준공이 언제 났는지 준공이 안 났으면 가사형 승인을 받고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날이 내가 부동산으로 바뀐 날이니까 그 두 날은 정확히 알아서 네. 요 사이에서 네. 팔거나 사면 안 된다는 것. 네. 네. 요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관리처분 인가일과 준공일 이 사이를 무조건 주의해라. 네, 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제 많은 대도시들이 대부분 다 재정비 주택이기 때문에 재정비 주택을 거래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주택으로 안 바뀔 수도 있고 주택으로 바뀌어도 세금이 시기에 따라서 막 폭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두 분 모시고 한 방송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하셨죠? 저는 법무법인 신목에 소속. 네, 대표 변호사님이시고 저는 세무법인 다솔에 네, 소속되어 대표 있습니다. 대표 세무사님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